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땅 위에 있죠. 서울 근교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전 세계 곳곳에 거대한 건물들이 서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xAI의 슈퍼컴퓨터 단지 콜로서스를 보면요. 이 시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주변 전력망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버를 시키려고 돌리는 냉각 시스템에서 열기가 쏟아져 나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기겠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일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AI 회사 xAI를 합쳐버렸습니다. 합쳐진 회사의 가치가 무려 1820조 원. 그리고 이 회사로 100만 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위성이 약 1만 7천 개인데 한 회사가 그 60배를 쏘겠다는 겁니다. 왜 굳이 우주일까요? 땅 위에 짓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도대체 머스크는 왜 이런 미친 도박을 시작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AI 산업이 전력 위기에 빠졌는지. 두 번째,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해법을 선택한 진짜 이유. 세 번째, 이게 성공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실패하면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머스크의 1820조 원짜리 도박의 전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AI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써보셨나요?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도 많이들 쓰시죠? 이런 AI가 한번 대답을 만들어낼 때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하면 전력이 약 0.3와트시 정도 들어요. 그런데 AI한테 질문 한번 하면요, 무려 3와트시가 들어갑니다. 10배예요. 단순히 검색하는 것과 AI가 생각해서 대답하는 건 전기 소모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제는 이 AI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챗 GPT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매주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AI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도 AI가 필요하고 스마트폰 비서도 AI가 돌아가죠. 이 모든 게 전기를 먹습니다. 엄청나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연간 약 945에서 980 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가 약 570 테라와트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만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거의 2배를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이기려고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다요. 그런데 전력망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발전소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송전탑 세우고 전선 깔고 하려면 더 오래 걸리고요. AI 수요는 로켓처럼 치솟는데 전기 공급은 거북이처럼 느린 거예요. 이게 바로 AI 전력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전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열도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 서버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름에 노트북 무릎 위에 올려놓고 써보신 적 있죠? 뜨겁잖아요. 이제 그 노트북을 수만 대, 수십만 대 모아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열을 식히려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찬바람을 불어넣거나 찬물을 흘려보내거나 해야 해요. 문제는 이 냉각 시스템도 전기를 엄청 먹는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의 30에서 40%가 순수하게 열을 식히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물을 증발시킵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물의 양이에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XAI의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가 바로 이 문제의 상징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자마자 지역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가스터빈을 돌려서 자체 발전을 했는데 이번엔 대기 오염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 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X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스리마일 섬. 1979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의 원자로를 다시 켜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 구글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전기를 구하려고 원자력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전력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은 연간 약 46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런데 AI 붐 때문에 2030년에는 거의 10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망 확장 속도는요? 연간 약 3에서 4% 수준입니다. AI 전력 수요는 매년 20% 이상 폭증하는데 전력 공급은 3%밖에 안 늘어요. 수요와 공급 사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XAI는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과 AI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기려면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면 AI 개발도 멈춥니다. 땅 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전력망 문제, 냉각수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문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틀었습니다. 땅 위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가 무한한 곳으로 가면 되지 않나? 전기가 무한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태양 바로 밑입니다. 우주요. 이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면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첫 번째, 전기 문제.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거의 항상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대기가 없으니까 태양광 효율이 지상보다 최대 8배나 높습니다. 같은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라도 우주에서는 8배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냉각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에서는 방사냉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열이 저절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요. 지구에서처럼 에어컨 돌리고 물 뿌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열이 알아서 식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엄청 맛있는 빵을 굽는 빵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빵집 오븐이 너무 뜨거워서 마을 전체가 더워지고 빵 굽는데 전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을 전체가 정전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빵집 주인이 결심합니다. 아예 옥상으로 이사 가자. 옥상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열기가 금방 사라지고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오븐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하려는 겁니다. 뜨거운 빵집을 우주라는 옥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돈이 얼마나 들어? 우주에 뭔가를 올리는 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위성 하나 쏘는데 수백억 원씩 들 텐데 100만 개를 어떻게 써요? 여기서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타쉽이에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핵심은 재사용이에요. 기존 로켓들은 한 번 쏘면 버려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한 번 가면 비행기를 버리는 것과 같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타쉽은 비행기처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우주 갔다가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하고 연료 채우고 다시 쏘는 거예요. 이게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화물을 우주에 보내면 1kg당 약 1,600에서 2,000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지면요. 머스크는 1kg당 200달러 미만, 우리 돈
3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이면 100만 개의 위성을 쏘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스타쉽 한 번 발사에 1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위성을 수십 개씩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머스크 계산에 따르면 스타쉽이 풀가동되면 연간 수백만 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친 겁니다. XAI에는 AI 기술이 있고 스페이스X에는 저렴하게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로켓도 내 거, 위성도 내가 만들고 AI도 내 거. 중간에 다른 회사한테 돈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타링크까지 더해집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이미 9,000개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서 돌고 있고 전 세계 9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스타링크 위성망이 그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 옛날 이름으로 트위터까지 있죠. 머스크는 지난해에 이미 X와 XAI를 합쳤어요. X에서 매일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XAI의 AI 학습에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켓, 위성, AI,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게 한 사람 손에 들어갔어요.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 안팎을 통틀어 가장 야심차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혁신 엔진을 만들겠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조합을 가진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AI는 잘하지만 로켓은 없잖아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로켓을 만들지만 아직 스페이스X에 한참 못 미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사선이에요. 우주에는 지구 대기가 막아주지 않는 강한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이 방사선이 컴퓨터 칩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방사선에 강한 특수 칩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 관리예요. 방사냉각이 된다고 했지만 태양빛을 직접 받는 면은 섭씨 12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늘진 면은 영하 15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견디면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신 지연이에요. 아무리 레이저 통신이 빠르다고 해도 우주에서 지구까지 데이터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지구 궤도에는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조각이 돌고 있어요. 작은 나사못 하나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위성에 부딪히면 박살납니다. 여기에 100만 개의 위성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위성 하나가 쓰레기와 충돌해서 부서지면 그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하고 그게 또 부서지고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특정 궤도가 아예 사용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100만 개의 위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가능한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스크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XAI의 재정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XAI는 현재 한 달에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태우고 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그걸 구축하는데 돈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경쟁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자금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XAI는요, 머스크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도 한 달에 1조 4천억 원씩 나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이 필요했던 겁니다. 스페이스X는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2025년 매출이 약 15조에서 16조 원, 영업이익이 약 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매출의 80%가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자기 위성을 자기 로켓으로 쏘고 그걸로 인터넷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XAI를 스페이스X에 합치면
XAI의 돈 먹는 하마 같은 비용을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를 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IPO에서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에요. 상장 시 기업 가치는 1.5조 달러, 약 218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IPO가 역사상 최대였는데 그 기록을 깰 수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AI는 돈이 부족해서 스페이스X의 품에 안겼고 스페이스X는 AI라는 성장 스토리를 얻어서 IPO 가치를 높였어요. 그리고 IPO로 받은 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결혼인 거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요. 카르다쇼프가 뭘까요?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구소련의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1964년에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하는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 문명은 자기 행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태양이 지구에 쏟아주는 에너지를 전부 쓸 수 있으면 1단계입니다. 현재 인류는 아직 1단계도 못했어요. 0.7 정도라고 해요. 2단계 문명은 자기 항성,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확장되면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의 에너지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항성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인 거죠.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도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죠.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로켓도 변변치 않았고 우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969년 정말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론 케네디의 달 탐사와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케네디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했고 머스크는 민간 기업으로 도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당대의 상식으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잖아요. 로켓을 다시 쓴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AI 서비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AI 서비스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전기료와 데이터 센터 운영비예요.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무료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이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저렴해진 AI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면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서는 AI 서비스가 느리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위성 기반 AI라면요? 하늘에서 쏘는 거니까 어디서든 받을 수 있죠. 스타링크가 이미 오지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로 AI 서비스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 안에 있는 컴퓨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위성 기반 AI 인프라가 깔리면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AI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캐슬러 증후군이에요. 100만 개의 위성 중 일부가 충돌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특정 궤도가 수백 년간 사용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GPS, 기상위성, 통신위성,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이 전부 위성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현대 문명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독점 문제예요. 로켓, 위성, AI, 소셜미디어,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머스크의 독점이 되면 전 세계가
한 사람에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주재 당국들이 이번 합병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를 합쳐서 1820조 원짜리 초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100만 개의 태양광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지구의 전력망이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태양 바로 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의 에너지 한계를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AI 서비스가 저렴해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평등하게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우주 쓰레기로 궤도가 막히고 한 기업의 독점으로 전 세계가 종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이 도박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혁신일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모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땅 위에 있죠. 서울 근교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전 세계 곳곳에 거대한 건물들이 서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xAI의 슈퍼컴퓨터 단지 콜로서스를 보면요. 이 시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주변 전력망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버를 시키려고 돌리는 냉각 시스템에서 열기가 쏟아져 나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기겠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일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AI 회사 xAI를 합쳐버렸습니다. 합쳐진 회사의 가치가 무려 1820조 원. 그리고 이 회사로 100만 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위성이 약 1만 7천 개인데 한 회사가 그 60배를 쏘겠다는 겁니다. 왜 굳이 우주일까요? 땅 위에 짓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도대체 머스크는 왜 이런 미친 도박을 시작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AI 산업이 전력 위기에 빠졌는지. 두 번째,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해법을 선택한 진짜 이유. 세 번째, 이게 성공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실패하면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머스크의 1820조 원짜리 도박의 전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AI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써보셨나요?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도 많이들 쓰시죠? 이런 AI가 한번 대답을 만들어낼 때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하면 전력이 약 0.3와트시 정도 들어요. 그런데 AI한테 질문 한번 하면요, 무려 3와트시가 들어갑니다. 10배예요. 단순히 검색하는 것과 AI가 생각해서 대답하는 건 전기 소모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제는 이 AI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챗 GPT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매주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AI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도 AI가 필요하고 스마트폰 비서도 AI가 돌아가죠. 이 모든 게 전기를 먹습니다. 엄청나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연간 약 945에서 980 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가 약 570 테라와트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만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거의 2배를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이기려고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다요. 그런데 전력망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발전소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송전탑 세우고 전선 깔고 하려면 더 오래 걸리고요. AI 수요는 로켓처럼 치솟는데 전기 공급은 거북이처럼 느린 거예요. 이게 바로 AI 전력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전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열도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 서버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름에 노트북 무릎 위에 올려놓고 써보신 적 있죠? 뜨겁잖아요. 이제 그 노트북을 수만 대, 수십만 대 모아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열을 식히려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찬바람을 불어넣거나 찬물을 흘려보내거나 해야 해요. 문제는 이 냉각 시스템도 전기를 엄청 먹는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의 30에서 40%가 순수하게 열을 식히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물을 증발시킵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물의 양이에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xAI의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가 바로 이 문제의 상징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자마자 지역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가스터빈을 돌려서 자체 발전을 했는데 이번엔 대기 오염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 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x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스리마일 섬. 1979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의 원자로를 다시 켜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 구글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전기를 구하려고 원자력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전력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은 연간 약 46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런데 AI 붐 때문에 2030년에는 거의 10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망 확장 속도는요? 연간 약 3에서 4% 수준입니다. AI 전력 수요는 매년 20% 이상 폭증하는데 전력 공급은 3%밖에 안 늘어요. 수요와 공급 사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xAI는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과 AI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기려면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면 AI 개발도 멈춥니다. 땅 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전력망 문제, 냉각수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문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틀었습니다. 땅 위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가 무한한 곳으로 가면 되지 않나? 전기가 무한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태양 바로 밑입니다. 우주요. 이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면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첫 번째, 전기 문제.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거의 항상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대기가 없으니까 태양광 효율이 지상보다 최대 8배나 높습니다. 같은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라도 우주에서는 8배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냉각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에서는 방사냉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열이 저절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요. 지구에서처럼 에어컨 돌리고 물 뿌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열이 알아서 식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엄청 맛있는 빵을 굽는 빵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빵집 오븐이 너무 뜨거워서 마을 전체가 더워지고 빵 굽는데 전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을 전체가 정전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빵집 주인이 결심합니다. 아예 옥상으로 이사 가자.
옥상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열기가 금방 사라지고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오븐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하려는 겁니다. 뜨거운 빵집을 우주라는 옥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돈이 얼마나 들어? 우주에 뭔가를 올리는 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위성 하나 쏘는데 수백억 원씩 들 텐데 100만 개를 어떻게 써요? 여기서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타쉽이에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핵심은 재사용이에요. 기존 로켓들은 한 번 쏘면 버려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한 번 가면 비행기를 버리는 것과 같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타쉽은 비행기처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우주 갔다가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하고 연료 채우고 다시 쏘는 거예요. 이게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화물을 우주에 보내면 1kg당 약 1,600에서 2,000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지면요. 머스크는 1kg당 200달러 미만, 우리 돈 3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이면 100만 개의 위성을 쏘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스타쉽 한 번 발사에 1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위성을 수십 개씩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머스크 계산에 따르면 스타쉽이 풀가동되면 연간 수백만 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친 겁니다. XAI에는 AI 기술이 있고 스페이스X에는 저렴하게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로켓도 내 거, 위성도 내가 만들고 AI도 내 거. 중간에 다른 회사한테 돈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타링크까지 더해집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이미 9,000개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서 돌고 있고 전 세계 9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스타링크 위성망이 그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 옛날 이름으로 트위터까지 있죠. 머스크는 지난해에 이미 X와 XAI를 합쳤어요. X에서 매일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XAI의 AI 학습에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켓, 위성, AI,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게 한 사람 손에 들어갔어요.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 안팎을 통틀어 가장 야심차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혁신 엔진을 만들겠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조합을 가진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AI는 잘하지만 로켓은 없잖아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로켓을 만들지만 아직 스페이스X에 한참 못 미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사선이에요. 우주에는 지구 대기가 막아주지 않는 강한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이 방사선이 컴퓨터 칩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방사선에 강한 특수 칩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 관리예요. 방사냉각이 된다고 했지만 태양빛을 직접 받는 면은 섭씨 12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늘진 면은 영하 15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견디면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신 지연이에요. 아무리 레이저 통신이 빠르다고 해도 우주에서 지구까지 데이터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지구 궤도에는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조각이 돌고 있어요. 작은 나사못 하나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위성에 부딪히면 박살납니다. 여기에 100만 개의 위성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위성 하나가 쓰레기와 충돌해서 부서지면 그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하고 그게 또 부서지고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특정 궤도가 아예 사용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100만 개의 위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가능한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스크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xAI의 재정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xAI는 현재 한 달에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태우고 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그걸 구축하는데 돈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경쟁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자금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xAI는요, 머스크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도 한 달에 1조 4천억 원씩 나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이 필요했던 겁니다. 스페이스X는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2025년 매출이 약 15조에서 16조 원, 영업이익이 약 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매출의 80%가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자기 위성을 자기 로켓으로 쏘고 그걸로 인터넷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xAI를 스페이스X에 합치면 xAI의 돈 먹는 하마 같은 비용을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를 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IPO에서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에요. 상장 시 기업 가치는 1.5조 달러, 약 218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람코의 IPO가 역사상 최대였는데 그 기록을 깰 수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AI는 돈이 부족해서 스페이스X의 품에 안겼고 스페이스X는 AI라는 성장 스토리를 얻어서 IPO 가치를 높였어요. 그리고 IPO로 받은 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결혼인 거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요. 카르다쇼프가 뭘까요?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구소련의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1964년에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하는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 문명은 자기 행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태양이 지구에 쏟아주는 에너지를 전부 쓸 수 있으면 1단계입니다. 현재 인류는 아직 1단계도 못했어요. 0.7 정도라고 해요. 2단계 문명은 자기 항성,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확장되면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의 에너지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항성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인 거죠.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도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죠.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로켓도 변변치 않았고 우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969년 정말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론 케네디의 달 탐사와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케네디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했고 머스크는 민간 기업으로 도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당대의 상식으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잖아요. 로켓을 다시 쓴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AI 서비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AI 서비스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전기료와 데이터 센터 운영비예요.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무료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이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저렴해진 AI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면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서는 AI 서비스가 느리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위성 기반 AI라면요? 하늘에서 쏘는 거니까
어디서든 받을 수 있죠. 스타링크가 이미 오지의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로 AI 서비스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 안에 있는 컴퓨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성 기반 AI 인프라가 깔리면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AI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캐슬러 증후군이에요. 100만 개의 위성 중 일부가 충돌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특정 궤도가 수백 년간 사용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GPS, 기상위성, 통신위성,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이 전부 위성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현대 문명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독점 문제예요. 로켓, 위성, AI, 소셜미디어,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머스크의 독점이 되면 전 세계가 한 사람에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주재 당국들이 이번 합병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를 합쳐서 1820조 원짜리 초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100만 개의 태양광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지구의 전력망이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태양 바로 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의 에너지 한계를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AI 서비스가 저렴해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평등하게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우주 쓰레기로 궤도가 막히고 한 기업의 독점으로 전 세계가 종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이 도박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혁신일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모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